당장 차세요! 재벌회장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여주 고속도로 휴게소 한 여자 앞에 벤츠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뻥튀기 사세요. 저 뻥튀기 파는 여자는 솜이 아니야? 3년 전에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갔다던 전처 소미가 쌍둥이를 앞뒤로 업고 휴게소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을 본 준호는 너무 놀랐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초 경부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JH그룹의 김준호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40살의 준호는 진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부산 출장 일정이 빡빡했거든요. 빨리 좀 가. 시간 없어.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수석의 박비서가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였습니다. 아니, 기름도 안 채우고 출발했어? 준호의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차는 어쩔 수 없이 여주 휴게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휴게소에 차가 멈춰 섰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차 문을 열었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앙, 엄마, 배고파.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차장 한쪽 구석, 낡은 흰색 트럭 앞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등에는 아이 하나를 업고 앞쪽엔 또 다른 아이를 포대기로 묶어 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동시에 안은 채였어요. 여자는 빨간색 경량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원래는 선명했을 색이 발에서 퇴색된 상태였죠. 소매 끝은 다 해져 있었고 지퍼도 반쯤 고장난 채였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져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 앞엔 뻥튀기 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뻥튀기 사세요. 맛있어요.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세상에 애두럽고 장사하네. 쯧쯧.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차 문을 잡고 서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왠지 시선을 뺄 수가 없었거든요. 빨간 패딩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왠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건달처럼 생긴 남자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잠바를 입은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여자 앞에 섰죠. 야, 자리값 안 냈지? 남자가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내일 꼭 드릴게요. 오늘 하루만. 내일? 어제도 내일이라고 했잖아.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로 뻥튀기 봉지를 확 찼어요. 봉지가 터지면서 뻥튀기가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아! 여자가 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뻥튀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빨간 패딩 자락이 땅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흔들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이 약값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바닥에 흩어진 뻥튀기를 주우려고 고개를 드는데 준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 키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솜이야? 준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여자는 박소미였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아내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깨끗하고 하얀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거칠어지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손은 일로 망가져서 갈라지고 빨개졌고요. 빨간 패딩은 낡아서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소미의 얼굴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소미의 등에 엎인 아이와 앞에 안긴 아이. 두 아이가 동시에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등에 엎인 아이는 특히 축 처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건달 남자는 여전히 욕을 해댔습니다. 내일까지 자리값 안 내면 여기서 장사 못하는 거 알지? 네, 네. 꼭 드릴게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빨간 패딩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차 세워. 준호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비서와 기사가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렸어요. 지금 당장. 준호가 차 문을 세게 닫으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그 시선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소미 쪽으로 뛰어갔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찍찍 울렸죠. 빨간 패딩을 입은 소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준호가 소리치며 다가갔어요. 소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몸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죠. 준호는 숨을 헐떡이며 소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소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어요. 소미는 잠깐 준호를 쳐다보더니 급히 손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소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뭐, 나 못 알아보는 거야? 박소미. 준호가 소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소미가 안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몸을 떨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의 얼굴이 빨개지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준호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이 아이들은 누구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빨간 패딩 안에서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건달 남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야,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럼 이 여자 자리값 대신 내.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남자를 쏘아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지금 당장 꺼져. 준호의 목소리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건달 남자는 그 분위기에 눌려 뒤로 물러났어요. 준호는 다시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등에 엎인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파. 그 한마디에 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소미가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제발. 소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고 있었어요. 빨간 패딩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지금 당장 나랑 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못 가요. 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갈 수 없는 사람? 그게 무슨... 준호가 따지려는 순간 박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준호가 손을 들어 박 비서를 제지했어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소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죠. 빨간 패딩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 말해. 저 아이들이 누군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질 뿐이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박 비서에게 던졌습니다. 일정 전부 취소해. 나 오늘 안 가. 예. 하지만 회장님, 취소하라니까. 준호가 소리쳤어요. 준호의 시선은 다시 소미에게,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는 두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긴 채 작게 떨고 있었어요. 빨간 패딩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그 안의 소미는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패딩을 입은 소미와 그녀가 안고 있는 두 아이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재벌 회장이 휴게소에서 뻥튀기 파는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소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저 모르는 분인데. 소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빨간 패딩 안에서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잘못 봤다고?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소미의 얼굴이 불과 30cm 앞에 있었습니다. 박소미, 내 목소리, 내 눈. 내가 어떻게 있겠어?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가라고? 3년 만에 만났는데?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등에 엎여 있던 아이가 갑자기 몸을 심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의 기침 소리가 거칠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가 황급히 아이를 내렸어요. 빨간 패딩을 벗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괜찮아. 소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말라있는 팔다리, 파랗게 질린 입술.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 옆에 앉았어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짚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소미가 준호의 손을 쳐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미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한테 손댈 자격 없어요. 소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기침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소미는 아이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앞에 안고 있던 다른 아이도 보챘어요. 엄마, 나도 아파.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수진이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였지만 역시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준호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쌍둥이였어요.
똑같이 생긴 얼굴, 같은 나이. 분명 쌍둥이였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소미를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 저 아이들이 5살쯤이면 설마. 준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꼭 아는 채 일어서려 했어요. 준호가 소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답해. 저 아이들이. 네. 나요. 소미가 팔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안고 있어서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저기 봐, 재벌이잖아. TV에서 봤어. 저 여자랑 무슨 사이래? 아이들도 있네. 혹시 숨겨둔 가족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박 비서가 다가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됐어. 물러서. 준호가 손을 들어 비서를 막았어요. 준호는 다시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이러기 싫으면 나랑 가.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소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난 당신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왜 못 나타나? 각서 썼잖아요. 소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각서?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당신한테 연락하지 않는다는 각서요. 당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강제로 쓰게 했어요.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빨간 패딩을 걸친 어깨가 떨렸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각서를?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집에서 쫓겨날 때 억지로 쓰게 했어요. 소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소미를 쫓아냈다고? 준호는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소미가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없고 친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어머니 최숙자는 내 아내가 도망갔다고만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때 믿었어요. 소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럼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쫓겨난 거예요. 억지로 쫓겨났어요. 소미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엔 원망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죠. 당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매일 무시하고 욕하고 결국엔 집에서 내쫓았는지. 소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었잖아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소미 사이에서 준호는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 하나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소미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달랬어요. 조금만 참아, 수아야. 곧 집 가서 밥 먹자. 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아까 들었던 수진이라는 이름. 준호는 두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쌍둥이 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아이야?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딸, 저 아이들이 내 딸이라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던졌어요. 일정 전부 취소해. 오늘 회의도 내일 일정도.
다 취소하라고. 예. 하지만 회장님, 부산 계약 건이 취소하라니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준호는 소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저 아이, 수진이가 많이 아파 보여. 필요 없어요. 소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필요 없긴 뭐가 없어. 아이가 저렇게 아픈데.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소미가 아이들을 안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소미의 팔을 붙잡았어요. 소미야, 제발. 준호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소미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날 찾지 않았잖아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가 떠난 줄 알았어. 찾아볼 생각도 안 했잖아요. 왜 떠났는지, 어디 있는지. 소미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요? 이미 늦었어요. 소미는 빨간 패딩을 주워 입었어요. 두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다시는 우릴 찾지 마세요. 소미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소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 둘을 안은 그 작은 몸이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미는 휴게소 건물 뒤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비서의 재촉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 아이들이 내 딸이라고?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미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기사가 말했지만 준호는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소미와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준호와 소미는 결혼한 지 석 달째였어요. 신혼이었죠. 그날 소미는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처럼 밝은 색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엔 수줍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소미가 시어머니 최숙자 앞에 식탁을 차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까지. 숙자는 식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라색 한복 저고리를 입은 시어머니는 그저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간이 안 맞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 입맛 없어. 숙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미가 준비한 밥상을 거들떠도 안 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소미는 그 자리에 서서 식탁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언니, 나도 커피 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여동생 김세라였습니다. 37살의 세라는 분홍색 가디건을 걸치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소미가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탔습니다. 아메리카노로 해. 설탕 2스푼. 세라가 소파에서 소리쳤어요. 소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탔습니다. 예쁜 하얀색 찻잔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찻잔이 왜 이래?
태가 나갔잖아. 세라가 찻잔을 들어 빛에 비춰봤어요. 아주 작은 금 하나가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걸로 바꿔. 됐어. 그냥 마실게. 에휴. 세라가 한숨을 쉬며 커피를 마셨어요. 소미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준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소미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어요. 밝게 웃으며 준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응. 준호는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했어.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소미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나 먼저 씻고 올게. 준호가 2층으로 올라갔어요. 소미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내려왔어요. 편한 회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밥 먹자. 소미가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어머님은 입맛 없다고 안 드신대. 그래. 그럼 우리끼리 먹자.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미는 준호 그릇에 갈비를 집어 담았어요. 많이 먹어. 힘들었지? 응. 준호는 별말 없이 먹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별일 없어. 준호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미는 더 묻지 못했어요. 그저 준호가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준호가 일어서려는데 숙자가 거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준호야, 잠깐 와봐. 네, 어머니. 준호가 거실로 갔어요. 소미는 그릇을 치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야. 숙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의 며느리 말이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소미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밥도 맛없고 청소도 엉망이고. 천한 집안 출신이라 그래. 어머니. 아니, 내가 틀린 말했어? 넌 재벌가 아들이야. 그런데 왜 하필 저런 애랑. 숙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미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침실이었습니다. 소미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책상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소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나 어머님께 잘못한 게 있을까? 왜? 어머님이 나한테 계속 화나신 것 같아서. 준호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원래 그러셔. 하지만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소미는 더 말하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계속 노트북만 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소미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소미를 불렀습니다. 소미야. 돌아보니 대학 친구 지영이었어요. 지영아.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와, 오랜만이다. 결혼하고 연락도 없고. 미안해. 정신없었어. 그래도 되게 행복해 보인다.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신혼인데. 우리 차라도 한잔하자. 오랜만에. 그래, 좋아. 둘은 시장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라였습니다. 세라는 선글라스를 낀 채 소미를 쳐다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는데 세라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응, 부탁 하나 할 게 있어. 사람 미행 좀. 며칠 후였습니다. 세라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엔 소미가 찍혀 있었어요. 카페에서 지영이랑 차 마시는 모습, 시장에서 장 보는 모습. 그런데 마지막 사진이 달랐습니다. 모텔 앞에서 한 남자와 나오는 뒷모습이었어요. 여자는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그날 입었던 옷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모습만 찍혀 있었죠. 세라는 그 사진을 들고 빙그레 웃었어요. 완벽하네. 세라는 사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내려갔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거 보여줄 게 있어. 세라가 봉투를 준호에게 건넸어요. 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들이 나왔어요. 소미가 카페에서 누군가와 차 마시는 사진, 그리고 모텔 앞 사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오빠,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세라가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옳게. 아니, 소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준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모텔 앞의 뒷모습, 하늘색 블라우스. 이게 정말 소미야? 오빠, 내가 거짓말하겠어? 내가 직접 봤어.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구겨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소미가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소미는 그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차갑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소미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변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소미와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이유를 몰랐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남편이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가 소미를 서재로 불렀어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소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숙자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보라색 한복 위에 검은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소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숙자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소미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각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박소미는 김준호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며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소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서명해. 숙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 넌 이 집에 어울리지 않아. 천한 집안 출신 주제에.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가. 당장. 숙자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소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무슨 이유인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유? 내가 한 짓을 몰라. 전 아무것도. 그만해. 서명하고 나가. 안 그러면. 숙자가 벨을 눌렀어요.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소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각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어요.
각서에 서명을 마친 소미는 손이 떨렸어요. 펜을 놓자 숙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짐 싸. 1시간 안에 나가. 어머님, 제발 남편한테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준호는 지금 부산 출장 중이야. 연락 안 돼. 그리고 내가 연락할 필요도 없어. 숙자가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어요. 경호원, 저의 짐 싸는 거 지켜봐. 집안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가게. 네, 사모님. 경호원 2명이 소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미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들어갔어요. 준호와 함께 썼던 침대, 옷장,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소미는 작은 캐리어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 싸? 경호원이 재촉했어요. 소미는 서둘러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노란색 카디건, 청바지 2벌, 속옷 몇 개. 화장대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를 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것마저 빼야 하나. 하지만 경호원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미는 결국 반지를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소미는 캐리어를 끌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관에 숙자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각서 잊지 마. 준호한테 연락하는 순간 법적 조치 들어간다.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 숙자의 한마디에 경호원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밤 9시였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미는 돌아봤습니다. 3개월 동안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했던 집,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어요. 소미는 캐리어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30분을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소미는 그곳 벤치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노란 카디건이 비에 흠뻑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였다가 쫓겨났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소미는 벤치에 웅크렸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소미는 벤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베개 삼아 몸을 둥글게 말았어요.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옆 벤치에는 노숙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담요를 뒤집어 쓴 채였어요. 아가씨, 괜찮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담요 한쪽을 소미에게 덮어줬어요. 여기 위험해. 조심해야 해. 소미는 고마웠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소미는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근처 공중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퀭한 눈, 창백한 얼굴.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아야 해. 일단 살아야 해. 소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미는 여관을 전전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하루에 2만 원짜리 싸구려 여관이었어요.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경력도 없고
학벌도 평범한 소미를 원하는 곳이 없었어요. 편의점 알바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식당 종업원에 지원했지만 나이가 많다며 거절당했어요. 돈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소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했어요. 어제 저녁도 토했습니다. 그저께도 토했어요. 감기가 심해진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소미는 여관 근처 약국으로 갔어요. 저, 임신 테스트기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사가 테스트기를 건넸어요. 화장실에서 하면 돼요. 소미는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5분 후, 소미는 테스트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줄이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소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스트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임신. 내가. 소미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의 아이.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연락도 할 수 없는데. 각서를 썼는데. 소미는 눈물이 났어요. 약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지울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소미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부터 소미는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준호를 마주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숙자가 찾아올지도 몰랐습니다. 지도를 펼쳤어요. 경기도 여주.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로 가자. 다음 날 소미는 버스를 탔어요. 여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2시간을 달려 여주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소미는 싼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였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장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농가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소미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일 배운 적 있어요? 50대 농장 주인이 물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래, 일단 해봐. 소미는 다음 날부터 밭일을 시작했어요. 상추를 따고 고추를 따고 풀을 뽑고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참아야 해. 한 달이 지났어요. 소미의 손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고 군데군데 상처가 났어요. 얼굴도 햇볕에 타서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소미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휘청거렸어요. 괜찮아?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소미는 쓰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소미는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주 시내 도자기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소미는 그곳에 지원했습니다. 무거운 거 들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공장장이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소미는 거짓말을 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도자기를 나르고 포장하고 상자에 담고 무거웠습니다. 하나에 5kg씩 되는 도자기들이었어요. 하지만 소미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미는 창고에서 도자기 상자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어요. 아! 소미의 손에서 상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쾅! 바닥에 떨어지며 도자기가 깨졌어요. 뭐 하는 거야? 공장장이 소리쳤습니다. 소미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통증이 심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공장장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소미는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19 불러.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소미는 의식을 잃었어요. 한참 후 소미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연두색 간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공장에서 쓰러지셔서 실려오셨어요. 소미는 급히 배를 만졌습니다. 제 아이는? 아기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근데 쌍둥이시더라고요. 아셨어요? 쌍둥이? 소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초음파 찍어봤는데 아기가 둘이에요. 소미는 눈물이 났어요. 아기가 둘. 준호의 아이가 둘. 혼자서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쌍둥이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 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일을 해야 해서. 지금 임신 3개월이에요. 절대 무거운 거 들면 안 됩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비를 내고 나왔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미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희만은 꼭 지킬게. 꼭. 소미는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날부터 소미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설거지. 임신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소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6달이 흘렀습니다. 소미의 배는 많이 불러 있었어요. 쌍둥이라서 더 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근근히 살았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소미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초록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배가 불러서 유니폼이 빵빵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통증이 왔어요. 소미가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물이 흘러내렸어요. 양수가 터진 거였습니다. 아기가. 소미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양수가 터졌어요. 2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소미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주 시내 작은 산부인과였어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소미는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힘을 주었어요. 나왔어요. 첫째 나왔어요.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으에엥.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요. 둘째도 곧 나와요. 의사가 다시 소리쳤어요. 소미는 남은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나왔어요. 두 번째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엥. 소미는 힘이 다 빠졌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축하해요. 딸 둘이에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아기 둘을 소미에게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두 아기, 똑같이 생긴 얼굴. 소미는 아기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수아야, 엄마가 너희 이름 지어뒀어. 소미는 아기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다음 날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산모님, 잠깐 얘기 좀 하죠.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큰애, 수진이가요. 네. 무슨 일이에요? 소미가 급히 물었어요. 신장에 이상이 있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소미는 얼어붙었습니다. 신장이 뭐가 어떻게 선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소미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일주일 후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초기 단계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해요. 약값이 얼마나 되나요?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보험 적용 안 되는 약들이 많아서 150만 원이요? 소미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지금 소미가 편의점에서 버는 돈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장이 나빠지면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소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원룸. 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소미는 수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고 여린 아기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소미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약값 꼭 마련할게. 소미는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미는 낮에도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아기 둘을 업고 안고 다니며 집집마다 전단지를 넣었어요. 빨간 경량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기들이 추울까봐 두껍게 싸서 안았어요. 으앙, 으앙. 아기들이 울었습니다. 쉿,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일 끝나면 집 갈게. 소미는 아기들을 달래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두 아기를 동시에 안고 다니니까요.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식당 청소, 사무실 청소, 아기들을 업고 청소를 했습니다. 야,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사무실 직원이 불평했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달랠게요. 소미는 황급히 수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울었어요. 아니, 아기 업고 일하는 사람 처음 봐. 다른 데 맡기든가. 죄송해요. 맡길 데가 없어서. 에휴, 됐어. 오늘로 그만둬. 다음부터 다른 사람 쓸게. 소미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미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약값을 어떻게 마련하지? 수진이는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어요. 소미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 광고를 봤어요. 뻥튀기 노점 창업 초기 비용 50만 원, 월 수익 200만 원 가능. 소미는 그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이거다. 다음 날 소미는 뻥튀기 기계를 샀어요. 중고였습니다. 30만 원에 샀어요. 여주 휴게소에 가서 자리를 얻었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면 되겠네요. 소미는 트럭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음 날부터 뻥튀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수진이는 등에 업고 수아는 앞에 앉고
빨간 경량 패딩을 입은 소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뻥튀기 사세요. 맛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사주지 않았어요. 애둘없고 장사하네. 불쌍하긴 한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2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소미는 좌절했습니다. 이걸로는 약값을 못 마련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미는 매일 뻥튀기를 팔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우산도 못 썼어요. 아기 둘을 안고 있어서 손이 없었거든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빨간 패딩이 흠뻑 젖었어요. 엄마, 엄마. 수아가 울었습니다. 쉿, 괜찮아. 조금만 참아. 소미는 아기를 달랬어요. 그런데 등에 업힌 수진이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콜록, 콜록. 수진아, 괜찮아? 소미가 걱정스럽게 등을 토닥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수진이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열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파? 소미는 수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먹였어요? 의사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 돈? 아이 건강보다 돈이 중요해요? 소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이러면 안 돼요. 약은 꼭 먹여야 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약값은 80만 원이었어요. 소미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한도가 거의 다 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미는 수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약값 꼭 벌게. 소미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뻥튀기를 팔았어요. 하루 12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를 위해서 참아야 해. 2년이 지났습니다. 소미는 여전히 휴게소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수아는 5살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약했어요. 자주 기침을 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아는 그나마 건강했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엄마, 나 배고파.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집 가서 밥 먹자. 소미가 대답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건달 같은 남자였어요. 야, 자리값 안 냈지? 남자가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내일 꼭 드릴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벤츠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소미는 그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사람은 소미를 봤어요. 김준호였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저택.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숙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계셨죠. 왔니? 오늘 출장 일정은 어땠어? 숙자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2층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야, 내가 물어보잖아. 일정 취소했어요. 준호가 짧게 대답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빨간 패딩을 입고 아이들을 안은 채 뻥튀기를 파는 모습. 내 딸. 저 아이들이 정말 내 딸이라면. 준호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비서,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네,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후 박 비서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앉아. 준호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비서가 앉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소미를 만났어. 네. 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서가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응. 여주 휴게소에서 봤어. 아이 둘을 안고 뻥튀기를 팔고 있더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이들 조사해줘. 전부 다.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DNA 검사. 저 아이들이 내 딸인지 확인해야 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미가 3년 동안 뭘 했는지도 조사해줘.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네, 회장님. 비서가 일어나 나가려는데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비서. 네. 비밀로 해줘.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마.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비서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계속 소미와 아이들 생각만 났습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있었고 서류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임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계속해. 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서재로 찾아왔어요.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먼저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어요. 파란색 표지에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결과서를 펼쳤어요. 피검사자 김수진, 김수아. 의뢰인 김준호. 친자 확률 99.99%. 준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친딸.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회장님.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딸. 정말 내 딸이었어.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아이 수진 양의 의료 기록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만성 신부전증 초기 단계. 월 약값 150만 원. 향후 신장 이식 필요 가능성 높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 3년 동안 이 아이가 아팠다고? 네. 그리고 부인께서 혼자 약값을 감당하시느라 비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소미는 어떻게 살았어? 이것 보시겠습니까?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인의 3년 행적 보고서입니다. 준호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임신 3개월 차, 여주로 이주. 농장 일용직 근무 1개월. 도자기 공장 근무 중 과로로 쓰러짐 임신 4개월 차. 쌍둥이 출산 후 편의점 야간 알바 6개월. 전단지 돌리기, 청소일 병행. 현재 여주 휴게소에서 뻥튀기 노점상 운영 중. 준호는 서류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사진들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소미가 배를 부른 채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 아기 둘을 업고 청소하는 모습. 비를 맞으며 뻥튀기를 파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소미는 수척하고 지쳐 보였어요.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회장님, 내가 소미를 이렇게 만든 거야.
준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 소리가 크게 났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비서가 다가왔지만 준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하지만 나가라고. 준호가 소리쳤어요.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소미의 손, 트고 갈라진 손, 아이들의 얼굴, 창백한 수진이의 얼굴. 내가 뭘 한 거야?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잔에 따라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따가웠습니다. 또 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3년 전, 그 사진. 준호는 급히 일어나 서재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있었어요. 3년 전 세라가 준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사진들을 펼쳤어요. 모텔 앞에서 남자와 나오는 소미의 뒷모습.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 뒷모습만.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소미가 맞나? 준호는 다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사진 조사해줘. 준호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3년 전 세라가 내 동생이 준 사진이야. 소미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라고 했어. 비서가 사진을 받아봤어요. 뒷모습만 찍혀 있네요. 응. 그래서 조사가 필요해. 이게 정말 소미인지 아니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조작이라면?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시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을 찾아줘.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찍었는지 전부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사진을 들고 나갔어요. 준호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소미야, 미안해.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미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준호는 부산 출장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소미가 집 나갔다고 전화로 말했을 때 준호는 믿었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소미와 아이들을, 자신의 딸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책상 위 사진을 다시 봤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소미, 그리고 아이 둘.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서류들을 보고 또 봤습니다. 소미의 3년, 아이들의 병, 그리고 조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사진. 모든 것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해.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미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와 아이들을 지켜줄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주로 향했어요. 혼자였습니다. 비서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여주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 한쪽, 낡은 흰색 트럭 앞에 소미가 서 있었어요. 빨간 패딩을 입고 아이 둘을 안은 채였습니다. 뻥튀기 봉지들이 앞에 쌓여 있었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천천히 소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미는 손님에게 뻥튀기를 건네고 있었어요. 준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미야. 준호가 불렀어요. 소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또 왔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제발. 준호가 다가서려는데 소미가 뒤로 물러섰어요. 할 얘기 없어요. 그냥 가세요. 소미야, 나 DNA 검사했어. 준호의 말에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아이들, 내 딸이 맞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더 꽉 안았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말하라고요? 각서 쓴 사람한테? 소미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나타나지 말라고 강제로 쓰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말 안 했냐고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각서, 어머니가 강제로 쓰게 했다는 거 나도 어제 알았어. 어제 알았다고요? 소미가 비웃었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 있는지.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소미가 소리쳤어요. 등에 엎인 수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소미는 황급히 수진이를 달랬어요. 준호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팔다리. 저 아이, 아프다며? 심장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소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치료해 줄게. 최고의 병원에. 필요 없어요. 소미가 준호의 말을 끊었어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소미는 아이들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빨간 패딩을 입은 소미가 점점 멀어졌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한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 준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조사. 어떻게 됐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당시 사진을 찍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이었어요.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지금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아. 빨리 진행해줘. 준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최 기사입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감색 작업복을 입은 최 기사였어요. 최 기사는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함께 놀아주던 아버지처럼 가까웠던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십니까? 최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최 기사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님, 앉으세요. 아, 예. 최 기사가 의자에 앉았어요.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3년 전 소미가 집에서 나간 거 기억하세요? 아, 그때요. 물론 기억하죠. 그때 뭔가 이상한 거 없었어요? 최 기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 이상한 게 있긴 했습니다. 뭐가요?
준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모님께서, 아니, 큰 사모님께서 세라 아가씨랑 뭔가 수군거리시는 걸 봤어요. 부인 나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세라가, 네. 서재에서 문 닫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는데 최 기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들은 거 없으세요? 그게 제가 가까이 가니까 대화를 멈추셔서 더는 못 들었습니다. 최 기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큰 도움이 됐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최 기사가 일어나 나갔어요. 준호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와 세라. 둘이 짜고 소미를 쫓아낸 거였어. 다음 날 아침 박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뭐래? 처음엔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을 주니까 입을 열더군요. 비서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3년 전 세라 양이 그 탐정을 고용했답니다. 부인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으라고요.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인이 실제로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사진은 조작이었습니다. 비슷한 체형의 다른 여자를 써서 찍었대요. 세라 양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증거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탐정이 만약을 대비해 녹음해뒀대요. 지금 당장 가져와. 네,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준호 서재로 왔어요. 손에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녹음 파일입니다. 비서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후 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잘 나왔어? 네, 아가씨. 뒷모습이라 얼굴은 안 나왔지만 옷이 똑같아서 믿을 겁니다. 좋아. 이걸로 오빠가 저 여자 완전히 버리게 만들 거야. 근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조작인데. 닥쳐.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돈이나 받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라. 그년이. 준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동생이 내 아내를 이렇게 모함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야.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소미를 쫓아내기 위한. 더 조사해. 어머니가 관여한 증거도 찾아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미야, 넌 아무 잘못도 없었어. 다 내 가족들이. 내가 잘못한 거였어.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내고 어머니와 세라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그리고 소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였습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일주일 후 준호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 조작 사진의 진실, 그리고 추가로 발견한 것들. 박 비서가 숙자와 세라의 비리까지 파헤쳤어요. 회장님, 세라 양의 회사 자금 횡령 증거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30억 원. 지난 2년간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 사모님의 이사진 매수 내역입니다. 어머니가 이사들한테 뇌물을? 네. 회사 결정을 본인 뜻대로 하려고. 준호는 서류들을 쌓아놓고 바라봤어요. 이사회 소집해. 내일 오전 10시. 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JH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10명 정도였습니다. 상석에는 숙자가 앉아 있었어요. 자주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세라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준호가 갑자기 왜 이사회를 소집했대? 숙자가 세라에게 속삭였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갑고 단호했어요. 뒤로 박 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다들 모였군요. 준호가 상석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자리 좀 비켜주세요. 뭐, 내가 왜? 오늘은 제가 진행할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어요. 숙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자리로 옮겨 앉았어요. 준호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3년 전 제 아내 박소미가 집에서 쫓겨난 일에 대해서입니다. 숙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시 저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이요. 스크린에 모텔 앞 사진이 떴어요. 하지만 이 사진은 조작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설 탐정과 세라의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제 동생 김세라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가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앉아.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라는 다시 앉았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박 비서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사진 잘 나왔어? 네, 아가씨. 뒷모습이라 얼굴은 안 나왔지만. 좋아. 이걸로 오빠가 저 여자 완전히 버리게 만들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준호가 숙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최 기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세라가 며칠 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다고 했어요. 그건 오해야. 숙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두 번째, 세라의 회사 자금 횡령입니다. 스크린에 통장 내역이 떴어요. 지난 2년간 총 3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개인 명품 구매, 해외여행, 도박.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나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은행 기록, 거래 내역 전부 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이 사진 매수건입니다. 숙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난 3년간 어머니는 이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회사 결정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금전 거래 내역이 떴어요. 이사 몇 명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업무 지원이었어. 한 이사가 변명했어요. 업무 지원이 개인 계좌로 5억씩 들어갑니까? 준호가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김세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이사직에서 해임합니다.
오빠. 세라가 울먹였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숙자 회장, 이사진 매수 및 불법 경영 혐의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관련된 이사분들. 준호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태수 이사, 박영철 이사, 이준석 이사. 세 분도 해임입니다. 3명의 이사가 일어났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증거는 충분합니다. 법적 절차도 진행할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보안팀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분들을 밖으로 모셔드려. 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숙자와 세라에게 다가갔어요.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세라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숙자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준호야, 넌 정말 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거니? 가족이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합니까? 가족이 회사 돈을 빼돌립니까? 나는 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아내를 쫓아내고 내 딸들이 고생하게 만든 게 나를 위해서라고요? 숙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준호의 마지막 말에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안 요원들이 둘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요. 나. 오빠. 오빠. 세라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남은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투명하게 운영될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마치겠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소미야, 이제 진실을 밝혔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잃어버린 3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미와 아이들이 겪은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여주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소미는 수진이 옆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콜록, 콜록. 작은 몸이 기침으로 흔들렸어요. 수진아, 괜찮아? 소미가 수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체온이 뜨거웠어요. 엄마, 아파.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미는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어요. 수아야, 일어나. 동생 병원 데려가야 해. 옆에서 자던 수아가 눈을 떴어요. 언니, 또 아파? 응. 엄마가 병원 데려갈게. 소미는 빨간 패딩을 입고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수진이를 진찰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심했어요? 오늘 저녁부터요.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입원을? 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소미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입원비, 치료비,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일단 일주일 치료하면 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소미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선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신장 이식이요? 네. 공여자를 찾아야 해요. 가족 중에 기증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소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자신밖에 없었어요. 제가 기증할 수 있나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작은 몸, 창백한 얼굴. 소미는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미야. 소미가 돌아봤어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당신,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내가 비상연락처로 등록해뒀거든. 준호가 중환자실을 바라봤어요.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저렇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알 바 아니에요. 가세요. 소미가 차갑게 말했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어.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내가 할게. 의료진 전부 동원할게. 국내 최고 전문의들. 필요 없다니까요. 소미가 소리쳤어요.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쳐다봤습니다. 왜 필요 없어? 우리 딸이 저렇게 아픈데. 준호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딸이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이.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일, 다 알아냈어. 사진이 조작된 거, 어머니랑 세라가 짠 거. 소미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 바보였어. 너를 믿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돼.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준호가 중환자실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수진이가 먼저야. 너무 무서워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이대로 죽을까봐. 소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가 소미를 붙잡았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게 할 거야. 내가 꼭 살릴게.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서울 최고의 신장 전문의를 데려왔어요. 의사가 수진이를 진찰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언제 수술 가능합니까? 준호가 물었어요. 공여자가 있다면 일주일 내로 가능합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소미가 나섰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모님, 출산 경험이 있으시고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가족 중에. 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아버님이시군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날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조직 적합성이 완벽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술 날짜 잡겠습니다. 3일 후 오전 9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는 복잡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소미와 준호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잘 될 거죠?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최고의 의료진이잖아. 준호가 대답했지만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하지 마. 준호가 소미의 손을 잡았어요.
소미는 손을 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아이들 키우면서 매일 당신 생각했어요. 왜 날 버렸는지, 뭘 잘못한 건지.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소미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소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 수 있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다음 날 아침 수술실 불이 켜졌어요. 준호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1시간 후 들어가기로 했어요. 소미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소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수진이는 중환자실로 갔어요. 소미는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빠가 살려줬어. 소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언니 나았어? 응, 나았어. 우리 수진이 이제 괜찮아. 소미가 수아를 안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소미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아. 엄마, 나 안 아파.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본 지 얼마만인지. 소미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준호도 깨어났어요. 아직 몸이 약했지만 수진이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준호를 봤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수진이는 아빠를 몰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는. 소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분이 아빠야. 아빠?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응, 아빠가 수진이 아픈 거 고쳐주셨어. 수진이는 한참 준호를 바라보다가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준호는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준호는 새 집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이었어요. 넓은 정원이 있고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수아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수아는 신이 났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소미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어요. 거실엔 큰 소파가 있었고 주방엔 새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소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고. 준호가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미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천천히 준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주말 오후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벚꽃이 만개했어요. 수진이와 수아는 연두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준 새 옷이었어요. 아빠, 저기 봐. 오리. 수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정말이네. 가서 볼까? 준호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소미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은 소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여보. 준호가 소미를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응? 나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3년 동안 너랑 아이들한테 한 일, 이제 그만해요. 지난 일이에요. 소미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미웠어요.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는 소미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준호는 소미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도. 소미도 준호를 안았어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도. 수진이와 수아가 달려왔어요. 준호와 소미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꼭 껴안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영원히 같이 살 거야. 준호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좋아. 수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소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방에서 소미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도왔어요. 양파 썰어줄까? 그래요. 고마워요. 둘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예전 신혼 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언니, 나 아빠 얼굴 못 그리겠어. 내가 도와줄게. 수진이가 수아를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 소미가 정성껏 차린 한상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준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예전보다 맛있어요? 소미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준호와 소미는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여보. 소미가 준호를 불렀어요. 응? 우리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고 말고 내가 평생 너만 볼 거야. 준호가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동안 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알아?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소미가 준호에게 기댔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가족이랑 있을 거야. 박 비서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어요. 수진이와 수아는 처음 타보는 회전목마에 신이 났습니다. 아빠, 저거 타고 싶어? 그래, 가자. 준호가 아이들을 데리고 뛰어갔어요. 소미는 뒤에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세 사람.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꿈만 같아. 소미는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피곤해서 낮잠을 잤습니다. 준호와 소미는 2층 발코니에 나왔어요.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여보, 저기 봐. 준호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소미가 감탄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비 온 뒤에 뜬 무지개 같아. 준호가 소미를 안았습니다. 힘든 시간 지나고 이제 행복한 날들만 남은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미가 준호에게 기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소미를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응, 진짜 시작? 소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집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소미가 대답했습니다. 준호와 소미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네 사람이 꼭 껴안았어요.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긴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영원히 함께할 거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밤이,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소미도 생각했어요. 행복하자. 우리.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준호와 소미, 그리고 수진이와 수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해와 배신으로 갈라섰던 두 사람이 3년 만에 다시 만나 진실을 밝히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가족이란 건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